서양미술사 제7강은 20세기 현대의 미술입니다. 예술의 기원과 변화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받았던 그 시대에는 주제가 주어졌죠. 좋았던 옛 시절의 미술가에게는 주제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성모상이나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주문에 작업을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문이 점차 줄어드니까 미술가는 주제를 선택해서 그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팔아줄 사람들이 좋아할 주제를 집중적으로 선택했고요. 빛에 매료된 인상주의 화가들은 스토리가 없는 주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형태를 선택합니다. 20세기에 등장한 입체파 화가들은 형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형태가 먼저이고 주제는 그 다음으로 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형태가 무너지는, 형태가 파괴되는 것이 바로 현대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표현주의부터입니다. 자, 에드바르트 뭉크가 등장을 했죠. 이 사람은 파리에서 인상주의 영향을 받았지만 베를린에서 활동을 했고요. 우울하고 사색적 성격이었다. 우울증이 본래 있었다. 나는 병이 치유되길 원하지 않는다. 나의 예술에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이 있죠. 참을 수 없는 공포심에서 광기를 일으켰던 바로 그 순간을 포착을 했습니다. 나는 두 명의 친구와 걷고 있었다. 일몰 중 갑자기 하늘이 빨갛게 변했고 친구들은 계속 걸었고 나는 공포에 떨었다. 그 공포에 사로잡았 그 순간을 표현했던, 그래서 이것을 표현주의라고 하는데, 자, 문제는 이 해화 작품에서 아름다움이 사라졌죠. 그래서 대중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자, 구스타프 클림트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황금색과 곡선을 주로 활용해서 화려함이 특징이죠. 자, 이 사람도 형태를 조금씩 파괴를 해 갑니다. 자, 사람의 모습을 그리긴 하는데 얼굴인데 머리 같은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이 사람의 특징은 황금색이라고 하는 거. 자, 강박관념이나 성등을 표현했고 벽화, 스케치 등의 작품을 남겼고요. 여성의 신체를 노골적인 에로티시즘의 경향을 보입니다. 자, 아르누보 양식, 그러니까 장식하는 것을 아르누보라고 하죠. 아르누보 양식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파괴했죠.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표현주의 작가 에곤 실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이고요. 초기에는 클림트의 영향을 받아서 아르누보의 경향도 있었다. 치장을 많이 했더라. 그런데 메마르고 병적인 색을 띠고 종종 강한 성적 의미를 지니는 독자적인 스타일을 개척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에곤 실레의 자화상입니다. 자화상이지만 잘 그리려 애쓰지 않고 뭔가 형태를 파괴하고 색채를 자신만의 독특한 메마르고 병적인 색을 띠고 있죠. 표현주의 작가 에곤 실레입니다. 평론가들은 그의 작품을 괴상하고 에로틱하며 포르노적이고 불안하며 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평가를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의 모습인데 포옹을 한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에곤 실레는 실제 장면인데 사실주의적으로 그리지 않고 파괴를 하는 표현주의적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모던 아트가 시작됐습니다. 20세기 미술의 특징은 주제는 작가의 자유에 맡겨집니다. 자, 19세기에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룹이 있었거든요. 사실주의를 하는 사람들, 낭만주의를 하는 사람들, 일정 정도의 주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는 완전히 주제가 열렸습니다. 어떤 주제를 선택하건 터부가 없다는 거죠. 작가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는 작가의 자유에 맡겨졌는데 여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변해가는 거죠. 자, 형태가 해방됐다. 입체파는 인간의 모습의 형태를 해방시켰다.
자, 색채에서 해방. 기존의 관념적인 색채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표현의 해방, 추상의 방식이 등장을 했다. 인식의 해방, 초현실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앙드레 브루통이라는 사람 이런 말 한 거죠. 미란, 혁신적인 것이거나 혹은 아름답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자, 19세기까지는 미라는 것은 아름다움이잖아요. 아름답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대중이 이것을 봤을 때, 아, 아름답구나, 라는 걸 느껴져야 되는데, 20세기 들어와서는 그 아름다움조차도 파괴가 되었다는 거죠. 20세기 전반까지는 파리가 예술의 중심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는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뉴욕으로 이전하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 중심은 미국으로 이전하고 예술의 중심도 뉴욕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20세기 전반기에 현대미술의 두 거장이 있습니다. 야수파의 앙리 마티스고요. 입체파의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주의에 반대해서 새로운 형식을 모색하는데 마티스는 색채 혁명을 가져왔고요. 피카소는 형태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마티스를 야수파의 선구자라고 부르는데요. 마티스의 모자를 쓴 여인입니다. 1905년 파리에서 열렸던 젊은 화가들의 전시회에서 실제 세계와는 아무 상관없는 색채를 사용한 이 작품을 출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수적이다, 야만적이다 라고 해가지고 야수파라고 명명이 되었던 거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광란하는 미치광 또한 추한 세계라고 평가를 하게 되죠. 야수파에 속한 사람들은 마티스, 블라멩크, 듀랭, 듀피, 브라크, 루오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마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색채는 우리가 결코 자연을 모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색상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자, 색채 혁명을 했던 사람들, 야수파. 야수파들은 색채를 가지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다 보니 초상화에서도 불필요한 것들은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대상에서 기본적인 요소만 채택을 했다는 거죠. 그림이 아름다울 필요는 없지만 보는 이에게 기쁨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열대과일, 꽃, 음료가 있는 식탁보, 창가 풍경 등을 선택해서 작품 활동을 합니다. 내가 미술에서 꿈꾸는 것은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주제를 제거하고 균형, 순수함, 평온함을 얻는 것이다. 색채를 강조했던 야수파고요. 자, 플라멩크의 사투의 센강입니다. 반고 해고전에서 강렬한 색채의 감명을 받아가지고, 자, 반고가 아르에서 그 자연을 색채로 표현하잖아요. 그 반고의 해고전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이 색채를 잘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감을 튜브에서 직접 짜서 캔버스 위에 칠하거나 팔레트 나이프로 두껍게 문지르는 기법을 사용했다. 자, 여기 그림들은 붓으로 터치한 게 아니라 팔레트에서 직접 짜서 캔버스 이렇게 바르거나 아니면 나이프로 찍어가지고 두껍게 문지르는 이런 방식을 이 사람은 새롭게 개발해낸 거죠. 당연히 아스파의 이론으로서 색채를 강렬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썼던 것이고요. 자,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죠. 현대미술의 제왕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스페인 출신이죠. 2세부터 91세까지 5만 점의 작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최고의 공로는 입체주의를 창간한 것이다. 자신의 사화상을 이렇게 그렸는데 시대에 따라서 변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처음에는 사실주의처럼 그렸죠. 그러다가 조금씩 얼굴의 형태가 변해갑니다. 쭉 왼쪽에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면서는 완전하게 얼굴이 완전히 파괴된 그런 모습까지 가게 되는 현대미술의 제왕 피카소입니다. 이 사람은 91세까지 살아오는 과정 중에 여러 번의 화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대를 5단계로 나눕니다. 청색시대,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궁핍하던 시절. 여기 피카소가 그린 바닷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푸른색을 띄었기 때문에 청색 시대라고 부른 거고요. 장밋빛 시대, 파리에 정착해서 세련된 장밋빛과 갈색 톤을 취했던 시대. 자, 니그로 시대, 추상적 아프리카 가면의 힘찬 표현을 발견했던 시대. 입체주의, 아비뇽의 아가씨들 20세기 미술의 원조 작품을 만들었던 시대. 그리고 조각 작품도 했습니다. 대리석이나 점토 등이 아닌 획기적 재료를 사용했던. 자, 이런 사람인데, 자, 청색 시대에 젊어서 우울하고 불행했던 그 시대에 푸른색 계통으로 이렇게 그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야수파 같기도 하죠? 인체 형태를 어느 정도 파괴하면서 색상을 강렬하게 표현한 이런 모습이죠. 장밋빛 시대는 붉은색 또는 황색 계열의 색을 써서 표현했던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보면 피카소의 그림 같지 않은 이런 느낌이 들죠. 굉장히 생소하지만 어쨌든 피카소가 젊어서 그렸던 작품이라고 하는 거죠. 피카소 아크로바트 온 볼이라는 거고요. 피카소가 그린 고개사와 가족이라는 작품이죠.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아프리카 가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세기 초반이 되면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하나하나 식민지로 만들어가던 그 시대거든요. 그래서 식민지에서 이 아프리카에서 여러 물품들이 들어옵니다.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거기서 프랑스가 습득한 여러 물건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아프리카 가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추상적 아프리카 가면의 힘찬 표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모티프를 그림에 조합하게 되는 거죠. 아프리카 가면이 얼굴의 형태를 그대로 따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파괴된 모습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영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가면에서 모티프가 와서 그 유명한 아비뇽의 여자들 라고 하는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진정한 20세기 미술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500년간 내려오던 르네상스 미술의 전통을 마감한 문제작이었다는 거죠. 르네상스 전통이라는 거죠. 비례와 균형, 인체 비례, 기하학적 비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이성적 시대가 19세기까지 쭉 내려왔던 거예요. 물론 중세시대에는 사람을 그렇게 그리지 않았죠. 신앙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 그리지 않고 개념 형태로만 그렸다가 르네상스 시대부터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그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초상화가 등장하라고 사진이 나오면서 초상화가 없어지긴 했지만 자 20세기의 피카소 시대에 와가지고 이 사람의 형태를 완전하게 파괴를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자 왼쪽에 얼굴이 있는데요. 얼굴은 옆모습이죠. 근데 눈은 정면이죠. 이거는 이집트에서 가져온 것처럼 보이죠. 이집트의 그림의 특징이 정면성의 원리죠. 얼굴은 측면이지만 눈은 정면이라는 것. 여기 아래 뒷모습 있죠? 사람의 몸의 뒷모습을 이렇게 그렸다고 하는 거. 그리고 얼굴은 완전히 또 뒤집어졌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파괴되었죠? 귀가 변형이 됐어요. 몸이 해부학 쪽으로 맞지가 않죠? 몸은 뒷모습인데 얼굴은 앞모습이에요. 완전 맞지가 않죠? 자, 맨 위쪽에는 아프리카 가면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그림은 원근법이 없어요. 원근법이 파괴되었습니다. 공간이 여러 개로 분할됩니다. 이쪽의 공간, 중간의 공간, 저 뒷면의 공간, 여러 공간으로 분할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피카소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보이는 것 말고 알고 있는 것을 그린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형태를 파악해서 그렸다. 이게 피카소가 상시한 입체파 그림의 특징이죠. 자, 입체주의 큐비즘이라 한 것은 대상에서 형태를 해방시킵니다. 자, 이 세 그림이 있는데요. 피카소가 그린 앙부아르즈 볼라즈의 해상입니다. 피카소가 젊었을 때 그린 그림. 초상이니까 초상답게 그렸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초상처럼 그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피카소의 앙부아즈 볼라즈의 초상. 이게 먼저네요. 몸의 형태를 상당히 파괴한 이런 그림이죠. 후안 그리스의 피카소의 초상. 이것도 육체를 파괴하죠. 그러니까 대상, 사람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형태가 있지만 그 형태를 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 그 자체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에서 형태를 해방했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대로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근데 입체주의는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렸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익숙한 형태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피카소가 그린 바이올린과 포도입니다. 바이올린이라는 모습, 포도가 있죠. 피카소는 바이올린을 알고 있죠. 그 알고 있는 바이올린을 형태를 해방시켜서 그려낸 거죠. 그러다 보니 알고 있지 않으면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타, 병, 과일, 그릇, 인물 등의 익숙한 소재를 다룰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상상 초상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가지고 그것을 형태 해방해서 그렸다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동시대에도 전혀 다른 화풍을 구현한 사람도 있었겠죠. 나라도 여러 나라가 있고요. 프랑스 파리라고 하는 곳에서 피카소가 활약을 했지만 그것 말고도 여러 도시에서 예술가들이 활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거를 오히려 추구해서 순수한 묘사를 그대로 해왔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수태고지란 그림이 있죠. 수태고지는 이 중세시대에 전형적인 성경적 그림이죠. 신앙심을 강조한 그런 그림인데 앙리 루소가 그린 조제프 브리머의 초상입니다. 이 사람도 초상을 그리는데 나름대로의 독특한 생각을 넣어서 그렸죠. 그래서 중세미술의 원시주의에서 매력을 찾아냈다. 보이는 대로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닌 원시적인 형태에서 찾아냈던 방식, 바로 고갱의 주장에 이끌렸다는 거죠. 강렬한 색채, 표현, 여기에 이끌려서 순수한 묘사를 추구했다. 자, 루소란 사람은 세관 관리였는데요.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을 한 루소, 순수한 색채와 명확한 윤곽을 나뭇잎과 풀 등을 활용해서 상세하게 묘사했다는 거죠. 굉장히 상세한 그림을 그려냈죠. 샤갈이라는 사람도 있죠. 샤갈은 순수하고 소박하고 때묻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미술가. 러시아의 작은 유태인 마을에서 온 마르크 샤갈은 소박한 어린 시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순수한 어린 시절을 상상을 해서 첼로 연주자를 만났던 그거를 기억해내고 그것을 묘사했던 방식인 거죠.